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핫이슈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자영업자에게 좀 필수적인 체크사항, 폐업을 안 하려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설사 망하더라도 뭔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한 자영업을 제가 해봤기도 하고, 현재 이제 일반적인 가게는 아니지만 또 사업을 또 하고도 있고 해서 제가 그래도 제가 안 망한 적, 그리고 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안 망한 거는 또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지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것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앞으로도 벌리더라도 좀 뭔가 가급적이면 당연히 안 망하게, 망하더라도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좀 낮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캠핑장에 가는 길인데 캠핑장 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영상 중간에 좀 화면이 흔들리거나 특히 뭐 화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좀 이제 마이크 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촬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나 뭐 마이크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방금 제가 출발 전에 약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이크가 그렇게, 이게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라서 그렇게 마이크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들을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리가 조금, 마이크가 좀 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최대한 목소리를 조금 좀 크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또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그걸 깜빡하고, 또 제가 그냥 평소 목소리 톤 수준으로 또 얘기하면 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 중이기 때문에 좀 안전상의 그런 이유로 제가 또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해놨어요. 크루즈 컨트롤을 해놨는, 반자율 주행을 해놨긴 했는데 그래도 가는 길이 그래도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항상 도로는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망라해서 조금 감안해서 오늘 영상 좀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자영업자, 제가 이렇게 최근에 자영업자 관련된 컨텐츠를 좀 종종 올립니다. 왜냐면 굉장히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여러모로 좀 힘든 그런 상황들에 내몰리고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짜 궁극적인 해결 방안, 그냥 표면적으로 뭐 대출을 지원해주고 이런 건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이자를 낮춰주고 이런 거는 당장의 이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을 때려잡아야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쫓기듯이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커지고,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당연히 잡히겠죠. 물가도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도 같이 잡히면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살아날 거다, 이런 논리로 제가 영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바라기에는 사실상 진짜 감나무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요즘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금 애간장이 타는데 그 언제 그게 돼가지고 언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 중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요즘에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고 할 게 없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자영업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이라는 거를, 장사라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이제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조금 준비하는데 좀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장사를 하시다가 뭔가 잘못되더라도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제가 그냥 자영업도 해보고 근데 무슨 자영업을 해봤냐 니가, 제가 카페를 해봤습니다. 수제 디저트 카페를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물론 본업은 아니었습니다. 본업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봤습니다. 일단 그걸 해봤고, 또 제가 에어비앤비, 뭐 자영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 본업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장사 가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제가 이제 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해서 뭐 수출까지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플러스 뭐 무역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 주변에도 제가 장사를 이제 할 때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먼저 좀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다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또 당시에 많이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영업자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른 옵션이 있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장사는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장사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돈을 벌고 안 벌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장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는 진짜 벼랑 끝,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 정도의 절박한 심정, 내 인생이, 내 가족의 인생까지도 다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도 장사가 될까 말까입니다. 일단 그런 이유로 제가 지인들을 말렸습니다. 사실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정말 많은 것을 체크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인들은 장사를 일단 했는데 역시나 한 명은 약간 거의 뭐 망했다 정도는 아닌데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 가게를 넘기고, 그 당시는 뭐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는 헐값에 어떻게 넘겼어요. 가게를 넘기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기존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자에도 없는, 제가 그 가게의 어떤 권리 분석, 우리가 보통 그 가게를, 기존의 가게를 인수할 때 그 권리금이라는 걸 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리금이, 그쪽에서 요구한 권리금이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게를 차리는데 뭐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해당 그 가격을 차리는데 2억 3천인가 뭐 2억 뭐 하여튼 2억 3천인가 2억 5천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1억 2천인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1억 2천. 그래서 제가 가게,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지인한테는 그 사람들 말이 맞다. 그 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 평수에 그 정도 설비와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그 정도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이 수익이 일어났을 때 그 인테리어며 뭐 시설이며 뭐 이런 것들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게로 자기들도 이제 장사가 하면 할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가져가는 거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뭐 이제 인건비랑 나중에 이렇게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다 보면은 뒤로 미치는 이런 상황이 자기들도 벌어지니까 이제 장사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지. 벌어가는 게 있어도 힘든 게 장사인데 벌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 권리금 분석이라는 거 얼마가 적정한 권리금인지 저도 그 당시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이게 얼마나 적절한 권리금인지는 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방법, 제가 그 당시 한 3-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2년간의 뭐 매출을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최근 3개월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2-3가지의 산출 방식으로 내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수라는 게 있고 또 변수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까지 내가 감안해서 내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그 사람들은 그 가게를 차릴 때 2억 3천인가 2억 5천인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억 2천의 권리금, 시설 권리금, 뭐 영업 권리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여튼 1억 2천의 가게를 그대로 넘기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계산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의 현재 매출과 어떤 수익을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나는 한 3천 정도 생각한다. 그런데 네가 진짜 이 가게를 인수를 하고 싶다 하면은 나는 정말 진짜 아무리 양보해도 맥스가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람들한테 1억 2천 얘기하는 사람한테 5천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냥 얘기해라. 아니 그 가게를 꼭 인수해야 되냐? 내가 왜 어떻게 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가격 이런 권리금에 나왔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 니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이상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해라. 그러고 기다려라. 조급한 사람이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조급하면 지는 거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이제 조급했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얼마에 인수를 했느냐, 1억에 인수했습니다. 1억에. 진짜 제가 진짜 뜯어 말렸거든요. 장사 거기 안 된다. 그 자리는 네가 거기서 진짜 뭔 난리를 쳐도 왜냐면 제 친구도 장사를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그 장사가 처음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게 됐고, 정말 나는 뜯어 말렸는데 가급적이면 3천이고 5천이고 권리금이 3천이고 5천이고 1억이고 간에 그냥 하지 마라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장사가 절대 거기는 될 수가 없는 자리다. 뜯어 말렸지만 이게 뭐가 또 눈에 씌었는지 그냥 하더라고. 결국에는 1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를 했고,
지금 하여튼 제가 아는 거는 한 4년에서 한 4년 정도까지의 제가 뭐 영업 사항들을 알아요. 그 이유는 그냥 이제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 미안해서 못 물어볼 정도로 이제 참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말도 못 꺼냈고, 하여튼 인수하고 장사 시작하고 한 4년간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어째 막 그 당시다 하니까 엄청 멀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한 그 친구가 장사를 시작한 게 한 8년 전? 한 8년 된 전? 그러니까 그 정도 시기라 보시면 돼요. 하여튼 4년간 제가 매출을 보고 일을 하면서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해요. 원래 스타일이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하기만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랍니까, 우리가 사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사업 수단이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친한 친구고 베프기 때문에 아는데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없는 애예요. 아무튼 간에 그 친구가 하고 나서 진짜 심각했어요. 하여튼 심각했고 저도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가서 우리 집에서 그 친구 가게까지가 차 타고 가면 한 편도 한 4-50분 걸립니다. 4-50분 걸리는 그 거리를 자주 가가지고 팔아주고 뭐 거기서 뭐 파는 빵 같은 거나 이런 쿠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고 뭐 나중에는 자기가 또 뭐 원두 같은 것도 제가 카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카페 사장인데 우리 집 거 안 먹고 그거 가가지고 친구 거 팔아주고 뭐 원두도 사고 또 이렇게 드랍 커피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걸 또 드랍 커피도 내가 사다가 먹고 하여튼 많이 팔아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뭐 내가 암만 팔아줘도 그게 그래 지인 장사 해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뭐 솔직히 이제 말아 먹었죠. 사실 말아 먹었는데 딱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알바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알바도 아무도 안 쓰고 잠깐 간헐적으로 쓰던 사람들마저도 안 쓰고 그냥 뭐 가족들 막 쓰고 진짜 지가 뭐 쉬고 싶을 때나 이제 옛날에 이제 알바 잠깐 하던 사람들 시간 되면 잠깐 불러다가 쓰고 지 일보고 그냥 얘는 쉬는 날 없이 그냥 일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장사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상상들을 합니다. 뭐 나는 뭐 욕심이 없다, 나는 요만큼만 벌면 그 이상은 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요런 생각이잖아요. 나는 뭐 욕심 없다, 나는 많이 벌어도 된다, 뭐 하루에 요것만 딱 팔면 그냥 뭐 집에 노니 그냥 요 정도 뭐 벌어가도 나는 아무 욕심 없다, 요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자기가 아무 욕심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장사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장사를 하든지 간에 뭐 경쟁자가 없는 업종이 없잖아요. 거의 뭐 박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 다른 지인도 이제 헐값에 넘기고 나왔댔잖아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저기 바다장어 또 하는 또 아는 동생이 또 했거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장사를 시작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일단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이템이야 뭐 다들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기존에 다 존재하는 거, 기존에 다 있는 거, 그런 거 다 뭐 하시지. 뭐 자기가 뭐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뭐 좀 급하게 이렇게 막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거는 무조건 목이 좋아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조금 월세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가급적이면 모기 좋은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셔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 이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기기 힘듭니다. 이 가맹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저거들은 무조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이미 계약할 때부터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갑니다.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그 또 자재 납품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원두 뭐든지 간에 많은 돈을 이미 딱 계약하면서 많이 가져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해봤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경우에 보통 진짜 코딱지만한 그 한 10평 12평 이런 거 약간 쪼매난 이제 그 카페를 하는 데 있어 갖고 보통 가맹 그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면요 뭐 듣보잡해도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가 프랜차이즈 했는데 한 1억 정도 보통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1억 정도. 뭐 그런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거 떠나서 그냥 한 1억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그냥 개인이 지가 그냥 그런 가게를 차린다. 물론 그 인테리어 수준이나 퀄리티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냥 프랜차이즈 수준의 그런 그 정도의 인테리어와 설비를 갖춘다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1억 그냥 프랜차이즈 하면 1억 들어갈 거면 개인이 하면은 한 3천 정도면 제가 봤을 땐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제 카페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프랜차이즈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직접 그 인테리어 공사부터 해가지고 제가 전기공사 그런 거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건 제가 다 일일이 A to G까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지금은 그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랬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 1억 정도 들어갈 프랜차이즈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와 집기들을 드린다 하면은 한 개인이 하면 한 3천 많아 4천 정도 그 정도면 분명히 했다. 그리고 원두부터 이런 자재들도 이제 다 개인이 이제 그냥 구매를 해야 돼요. 그때 내가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있지만 분명히 거기서 수익 구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하면은 편하긴 해요. 다 갖다 주고 알아서 다 갖다 주고 메뉴 개발도 저희들이 다 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메뉴들이 있어요. 어느 카페나 가도 있는 메뉴들 있잖아요. 시그니처 이런 거 말고 그런 메뉴들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굉장히 쉽고 그래도 너무 판에 박힌 맛은 싫다 하면 조금만 응용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카페에 만의 어떤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커피는요 그냥 원두빨. 블렌딩 된 거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 싱글은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문제지.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비싸서 문제지. 비싼 이제 싱글로 하면은 원두 싱글 쓰면은 굉장히 커피 맛이 좋죠. 당연히. 근데 블렌딩은 어느 카페나 그냥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블렌딩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거기서 다 거기에요. 맛이 그러니까 준수한 맛이라 해야 되나? 호불호가 없는 평범한 맛. 근데 싱글은 좀 이제 원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다르긴 하지. 어쨌든 간에 지금 요점은 그런 이 장사를 할 때 그렇게 내가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다 A to G를 준비할 건지에 따라서 일단은 초기 비용이 달라져요.
초기 비용도 달라지지만 더 큰 거는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수익 구조가. 프랜차이즈 하면 아무래도 같은 매출에서 수익이 훨씬 못 가져가죠. 근데 개인 카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건 모든 것을 이제 진짜 뭐 빨대 하나까지도 이제 자기가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는 이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거를 막 이렇게 주문만 넣으면 알아서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더 싸긴 한데 그게 좀 그러신 분들은 그냥 그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그거 다 배달해줘요, 자기들이. 왜냐면 카페가 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부산으로 치자면은 다 한 바퀴 돕니다. 자기들이 매일매일 돌면서 주문한 그런 것도 다 갖다 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뭔가 사업을 할 때나 가게를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저는 반드시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구 전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게를 할 때 다들 이만 뭐 장사가 매출이 처음에는 많이 안 오르겠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도 있고 매출이 예상 매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장사 시작하는 사람이 폐업할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폐업할 때를 생각하면서 오픈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요, 뭐 그런 가게나 이런 장사 있잖아요. 우리가 고객을 바로 대하는 그런 장사, 밥 장사든 술 장사든 뭐 커피 장사든 뭐든 간에 그렇게 가게를 열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장사 아니더라도, 저같이 지금 제 본업처럼 이런 B2B로 하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출구 전략. 내가 폐업할 때 뭔가 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고 준비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오판하는 게 뭐냐면 잘 될 것만 생각해요. 최악도 아무리 최악을 생각해도 폐업하는 최악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폐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장사가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 해봤는지, 내만의 메뉴가 있는지, 내가 가게를 열기만 열면 어느 정도 손님이 확보가 되는지, 과거 경험에 따라서. 근데 과거 경험이 없는 건 내가 이제 첫 장사인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나마 좀 알죠. 내가 급조해서 배운 건지 뭐 어떤 건지. 아무튼 그런 걸 볼 때 내가 너무 이 첫 장사의 첫 가게에서 내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프랜차이즈보다,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프랜차이즈보다 조금 뭔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것이 일단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다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그냥 인테리어 못 팔아요. 하지만 팔 수 있는 게 집기들이나 뭐 그 설비들, 뭐 설거지 기계라든지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뭐 그라인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팔 때도 이게 뭔가 제값을 받으려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좀 싸게 샀지만, 선호하는 기계보다는 싸게 샀지만 팔 때는 좀 손해가 큰 이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망했을 때 이 장비들을 내가 중고로 내다 팔았을 때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쪽이 내한테 효용성이 큰지, 아니면 그냥 지금 구매 당시에 이 신품 가격에서 오는 메리트가 오히려 더 큰 게, 이게 더 나한테 효용성이 큰지를 판단을 해서 설비들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구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장사도 안 돼서 이미 뭐 이렇고, 또 이 가게 인수자가 없어가지고 막 월세도 까이고 하는데, 그나마 돈 들여서 한 이 설비들이 제값도 못 받고 뭔가 이렇게 내가 넘겨줘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속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고려하시는 것이 이게 출구 전략, 제가 말씀드리는 출구 전략.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자영업자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처지, 여러 가지 자금 상황에 따라서. 근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이 뭐 또 원래 많아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으시거든요. 돈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내 건물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도 이제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 또 권리금이라는 게 아까 제 친구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럼 그런 권리금들이 적정한 수준인지. 왜냐면 망하면 있잖아, 내가 망하잖아요. 망하면 그 권리금 못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못 받고 진짜 쫓겨나듯이 나와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줄 만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권리금 주셔야 되고, 월세 같은 것도 이제 왜냐면 뭐 마음이 조급하고 하다 보면은 자리도 내가 참 마음에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일을 그리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월세라는 거는 한 번 딱 계약을 하면요, 한 번 계약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월세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장사가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렇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월세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하려는 업종의 어떤 예상 매출이나 늘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잘 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최악의 상황. 왜냐면 장사는 뭐 저도 그런 장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건 아닌데, 최소 그 주변에 이제 베테랑들이나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4년 이상은 버텨야 그래도 뭐가 된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뭐 배달도 잘 해야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한 4년은 고생한다, 돈 못 번다 생각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4년을 버텨야 되는데 계속 월세, 부담되는 월세, 거기다가 또 뭐 2년마다 또 막 또 월세 올리달라 하면 또 그런 부담감. 왜냐면 이미 내가 뭐 돈을 적게 들였던 많이 들였던 이런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그 월세 그거 안 올려주려고 내가 그러면 나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권리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총체적으로 내가 불리하게 계약을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도록, 건물주의 행포에서 내가 뭔가 방어막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딱 집어서 요겁니다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상권마다
뭐 건물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절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어놓은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벗어난다, 뭐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자리를 또 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자꾸 그런 거에 쫓겨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진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 계속 장사할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상한 이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예. 그러면 또 손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 우리가 장사를 하려는 그 아이템, 우리가 제일 흔해 빠진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식당 같은 거,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특히 프랜차이즈들을 제일 많이 해요. 쉽게. 예, 뭐 돈만 딱 내면 그냥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알아서 다다다닥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장사를 이제 하겠다 하면은 이미 기존에 어마무지하게 많이들 장사하고 있는 아이템을 내가 또 거기 같이 낑기 가지고 같이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 이거는 진짜 좀 힘들어요. 벌어도 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장사라는 거는 뭐 나중에 뭐 매출을 이빠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뭐 권리금 탁 받고 딱 털고 나오는 게 이게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그런 거는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매출을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미 피 터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 그거를 내가 또 하겠다고, 이미 내가 안 들어가도 지금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피 터지고 있는데, 지그들끼리 피 터지고 있는데 내까지 들어가가지고 더 피 터지게 왜 싸우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수요가 그만큼 많을 거다. 물론 수요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가게들이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을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카페를 했다고 했고 수제 디저트 카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좀 주제가 초콜릿이었어요. 초콜릿.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좀 배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학 교수님, 예, 대학 강의를 나가시는 교수님에게 진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 진짜 초콜릿,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중에 초콜릿을 배워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리얼 초콜릿, 그걸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배울 때. 왜 배울 때 비싸냐면 그 초콜릿이 비싸요. 우리가 배우려면 초콜릿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재료값이 엄청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 초콜릿이 까다롭습니다. 녹이고 뭐 그거를 이제 다시 그 굳게 만들고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온도 한 1도만 차이 나도 탁 그게 뭐가 깨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깨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녹이고 다시 굳히고 이걸 다시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초콜릿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착착착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빨라야 되고 뭐 여러가지 그런 굉장히 까다로운 게 그 초콜릿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초콜릿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초콜릿 디저트 카페 이런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진짜 뭐 한 가로세로가 한 2cm 정도 되는 크기? 한 3cm? 가로세로 한 3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초콜릿 먹으려면 보통 한 3,000원? 싼 게 한 2,000원이고 비싼 거는 막 4,000원, 4,500원 막 이럽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 그냥 슈퍼마켓에 파는 그런 초콜릿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맛도 완전 다르고 안에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도 다르고 또 재료도 얼마나 좋은 걸 썼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가격이. 하여튼 엄청난 고부가 가치 대신에 그런 고부가 가치 디저트를 소화할 만한 고객층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아이템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희소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부산으로 치면 서부산 쪽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동부산 쪽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왜냐면 없으니까. 그런 걸 파는 데가 없다 보니까 동부산에서도 오고, 지금 현재 제가 동부산, 해운대가 동부산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해운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쨌든 거기까지 와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동부산에서 서부산까지 뭐 자주 올 수가 없잖아요. 말이 뭐 같은 아무리 부산이라고 해도 끝에서 끝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도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시면은 왕창 사갑니다. 왕창. 왜냐면 초콜릿이 장점이 뭐냐면 뭐 이렇게 빵이나 이런 밀가루로 만든 또 디저트들하고 다르게 이 유통기한이 길어요. 유통기한이 길고 변질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가셔도 돼요. 많이 사가서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꺼내 먹어도 된다. 냉장고에 두면 더 유통기한은 더 오래 갑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패착이 있었냐. 진짜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수제 디저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콜릿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초콜릿이 잘 팔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팔렸으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저의 패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사가 잘 되면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어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저 혼자서 그 초콜릿 수제 디저트를 12종을 만들었습니다. 12종 12종을 만들었어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무슨 감이 안 오실 텐데 12가지의 디저트를 저 혼자 만들었어요. 저 혼자. 왜냐면 이거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 초콜릿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아르바이트생을 내가 구해가지고 걔를 뭐 어떻게 조금 가르쳐가지고 뭐 이게 할 게 아니야. 내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가면 내가 당시에 카페가 뭐 한 10시에 마치면은 10시에 마치고 나서 새벽 막 3시까지 막 디저트 또 팔린 거 다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와 그거를 막 진짜 막 몇 달을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가 부업이었잖아요. 부업.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뭐 삶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 10시에 마치고 새벽 막 3시 막 4시까지 그거를 만드는데, 아침에 제가 9시인가 8시 반인가 오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제 당연히 쉬는 날도 없어요. 쉬는 날도 없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 수제 디저트 이게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 이 생활을 내가 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가게를 내 스스로.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접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절박함이 없었지. 왜냐면 나는 그게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폐업할 때도 제가 손해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다 손수 A to G까지 내가 다 했고 장비들도 뭐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괜찮게 중고가로 내가 다 팔았고 부수적인 것들은 아까 제가 그 카페 내가 뜯어 말렸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제 팔기는 좀 그런 물건들은 그 친구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네 해라 하고 네 장사하는 데 좀 쓰라 이러면서. 그리고 인테리어도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기술자분들의 손을 돈 주고 썼지만 웬만한 건 제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저만의 그냥 감각으로 저만의 감각으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고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뭐 주방 부분이 제일 카페는 이렇게 뭐라 하죠? 목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딱 짜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그 대를 만들고 작업대를 만들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고는 또 웬만한 거는 또 제가 손수 또 이제 가구나 뭐 이런 거를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 인건비가 뭐 이렇게 들어간 거지 딱히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간 건 없었어요. 그리고 소품들이나 아이템들도 내가 다 사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손해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제 건물에서 했어요. 제 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월세나 뭐 그런 압박감도 없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건물도 이제 그때 다 팔았거든요. 우리 한창 코로나 뭐 해가지고 막 부동산 막 이런 날라갈 때 같이 또 다 팔았어요. 그냥 그 통째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서, 왜냐면 저는 그 출구를 생각하고, 그런 출구를 생각하고 제가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건물 또 에서 또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진짜 잘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약간 에어비앤비 약간 좀 초창기, 완전 초창기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하고는 좀 다른,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뭐 기존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조금 느슨했다 해야 되나? 느슨했고 뭐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안 냈었고,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합법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때 당시에 뭐 구청이나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뭐 장사라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게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근데 아이고 야 그건 네 건물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요 부분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다들 그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 뭐 관광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에어비앤비 손님들이 오시냐. 자기들도 이제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걸 보니까 여기 주변에 뭐 보고 오는 거 아니다. 내 건물, 내 숙소만 보고 오는 거다. 근데 내 숙소에서 다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일단은
루프탑 옥상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또 뭐 그런 뭐라 해야지 정원 같은 걸 만들어 놨어. 그런 거 정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버블 스파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잖아, 수영. 근데 요즘같이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이제 풀빌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풀빌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니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딱 착안을 해가지고, 가격은 요 정도. 그리고 뭐 수영장이 그렇게 풀빌라처럼 럭셔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그리고 좀 느낌 있게 그렇게 옥상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주 타겟층이 어디였냐면, 주 타겟층은 저기 좀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좀 젊은 부부, 그 정도 그걸 딱 타겟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 타겟은 그거였지만, 뭐 대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뭐 약간 연세 있으신 한 5, 60대 분들도 오시고 뭐 진짜 잘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비즈니스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비즈니스는 회사에서 돈을 내주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장기간 오시는 분들은 호텔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호텔에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 집에 머무는 거예요. 어차피 숙박비는 회사에서 내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런 분들도 장기 숙박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청소를 안 해줘도 돼. 그분이 6개월 있어요. 6개월 있는데 방 2개짜리 방 2개에 뭐 진짜 약간 뭐 완전 부엌이, 그러니까 완전한 부엌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조리할 수 있는 부엌, 뭐 그 정도의 부엌, 그 정도 갖춘, 그리고 진짜 조그만 거실, 뭐 그 정도 갖춘 거였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받아. 한 달에 300만 원. 6개월 있으니까 1,800만 원 낸 거예요. 저한테 현금으로. 그냥 노다지. 청소도 안 해줘. 주말에만 누가 이따 나가고 하면 청소해줘야 되고, 그 이불 하고 저 베개 빨고 이불 빨고 청소하고, 그것도 뭐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지만 빨래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불 빨래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에 이불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8개 막 10개 막 하려면 세탁기가 진짜 계속 세탁기가 돌아야 돼.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쓰던 이불이니까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도구만 주면 자기들이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그때 뭐 문 닫는 거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지만, 왜 그 건물을 제가 팔았기 때문에 그 에어비앤비도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 난 거죠. 근데 그 에어비앤비는 진짜 우리 와이프도 아쉬워했어요. 완전 노다지였거든. 진짜 손님이 우리가 진짜 손님 그때 당시에는 인터뷰를 해서 제가 가려받았습니다. 손님을 인터뷰해서 뭐 누가 오냐, 서로 관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남자들로만 뭐 구성된 그런 사람들, 뭐 남자 4명이서 온다, 뭐 남자 6명이서 온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들 진상 안 부리겠다, 이런 사람들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도
다 그런 거 인터뷰에 불만 없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정말 편하게 해서 하여튼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에어비앤비가 뭐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출구 전략 그런 그때 당시에 뭐 가구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 쓰던 거였어요. 쓰던 거였고 조금만 제가 이제 손을 봤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늘 내가 이 사업을 접을 때 그게 나의 의지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접는 거 상황 아니면 나는 안 접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출구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아까 뭐 저기 뭐 아이템 뭐 월세 계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좀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할 때 뭐 개인이 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거 그런 것들 지금 이런 거 총망라 해가지고 내가 폐업할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꼭 망해서 폐업하건 그냥 내가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하건 그래서 그런 아까 말했던 월세 권리금 시설 인테리어 뭐 아이템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제 말은 출구 전략 이게 핵심입니다. 출구 전략 이거를 고려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마치 내 인생에 이 가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이 가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내가 비용을 투입하고 공사비를 투입하고 월세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주고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출구 전략 생각 내가 이거 언제든지 문 닫을 수 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진짜 손해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손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아마 이런 지금 출구 전략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상상도 안 했거든. 준비도 안 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진짜 20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면 뭐면 그 가게를 차리는데 초기 비용이 뭐 4억 들어갔다 5억 들어갔다 그거 다 그대로 인테리어 비용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 들어올 때 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거야. 그런 거 뭐 그런 가게 차릴 때 들어간 비용 권리금 이런 것도 다 그냥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불황이나 적자 속에 계속 인건비며 그 관리비 월세 이거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폴짝 뛸 일이라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왜냐면 이게 끝이 어딘지를 알면 고민이 안 되는데 끝이 언제 이런 적자 구조가 이게 언제까지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치고 폴짝 뛸 일인 거야. 그만두려니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여러가지 노력과 비용과 공사비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고 한 푼도 못 건지니까 권리금도 아깝고 근데 계속 유지하자니 적자가 한 달에 나가는 적자가 이게 또 어마무지하고 그래서 장사는요 한 번에 내가 쇼부를 보겠다 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경험치라는 게 생겨요. 그래 내가 첫 장사하면서 그래 한 뭐 3천만 날려 먹었지 4천만 날려 먹었지 하면서도 내가 그만큼의 어떤 경험치 노하우 많은 어떤 걸 배웠다면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장사할 때는 좀 더 실수가 적어들 거고
좀 더 좀 신중하게 내가 계약을 할 거고, 좀 더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상권을 보는 눈이나 가게 목을 보는 눈이나 아이템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출구 전략을 고려하셔서 좀 뛰어들어야지 내가 나중에 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첫 장사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 그런 것만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손해가 너무너무 커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제가 뭐 운전하면서 제가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말을 좀 조리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죠. 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진짜. 하지만 제가 주식 뭐 유튜버기도 하니까 제가 주식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오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안 좋아 그러면은 영원히 안 좋다, 내일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고 5년 뒤에도 안 좋고 10년 뒤에도 안 좋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너무너무 수익률이 좋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도 잘 되고 내년에도 잘 되고 5년 뒤에도 잘 되고 10년 뒤에도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이 늘 오늘 같지가 않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벌었다, 장사 잘 되고 수익 좀 났다고 늘 오늘 같을 거라는 그런 상상, 그러면서 가면 쓸데없는 거 사고 막 과소비하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이 와, 외부 충격이 와가지고 당연히 뭐 돈 다 써제끼고 뭐 나만 아는 게 없지. 집을 팔라고 했더만은 집값도 떨어져 있고, 주식은 다 막 마이너스고. 왜냐면 위기가 오면 폭풍처럼 옵니다. 뭐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 또 위기가 올 때는 또 갑자기 누구 또 덜 누워 아파. 부모님이 아프든 마누라가 아프든 남편이 아프든 또 아프고 막 자식도 속 썩히고 이렇게 위기는 막 올 때 막 폭풍처럼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늘 오늘 같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절대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래하죠, 이런 힘겨운 이 상황을 자꾸 그 속에서 혼자서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덤덤하게 담대하게 그냥 그래 뭐 내가 꼭 장사 뭐 잘 돼야 되나, 무조건 내가 장사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야 되는 법 없지. 망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망해도 적당히 망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망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또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늘 오늘 같지 않다는 거. 장사가 오늘 잘 돼도 내일이 내년이 어찌 될지 모르고, 오늘 좀 장사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적자가 나더라도 다음 달이
내년이 또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살 길을 계속 찾아야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살 길이라는 것도 녹록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장사 말아먹고 주식 말아먹고 투자 말아먹고 부동산 말아먹고 뭔가 다 말아먹고 나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길이 살 길인 것 같아도 절대 쉬운 길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진짜 길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영광도 내일의 영광이 될지, 또 오늘의 어떤 실패가 또 무조건 내 인생은 내년에도 실패고 다 실패다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라는 거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뭐 무슨 말인들 뭐 힘이 되시긴, 힘내라는 말 참 자체도 이게 참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자영업을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자영업을 준비하시면은 쫄딱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 자신합니다. 아무튼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다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이크 상태도 많이 안 좋을 텐데 어쨌든 참 보잘것없는 제 영상 그래도 참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힘이 납니다. 그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어쨌든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